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잡을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한국은 버려질 동맹이죠. 유럽 최고의 방산 권위자가 600명 앞에서 내린 단언입니다. 그 직후 워싱턴에서 미군 장성 750명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모두가 주한미군 철수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깊은 좌절에 빠진 건 일본이었고 중국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택한 나라,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단 72시간, 그 회의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5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던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아시아에서 미국이 단 하나의 나라만 곁에 둘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일본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이 만든 무기를 받아 조립하는 하청 공장, 언젠가는 정리될 변방의 동맹. 적어도 그날 오전까지 유럽의 안보 전문가 6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흔들림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진짜 손잡을 나라는 일본 하나뿐입니다. 한국은 부품이나 조립하는 변두리 공장으로 남게 될 겁니다. 제가 단상에서 이 말을 끝내자 베를린 안보포럼 대강당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우레 같은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평생을 건 결론이었으니까요. 박수가 잦아들 무렵 객석 뒷줄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로 무기를 수출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유럽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값싼 소화기를 사들인 것뿐입니다. 불이 꺼지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명품을 찾게 마련이죠. 한국 무기는 그 명품이 아닙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젊은이는 머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권위 있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언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그날 아침의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베른트 하르트만입니다. 독일 국방부 군비차관보, 그 전에는 연방군 무장조달청장으로 35년을 보냈습니다. 유럽이 전투기 한 대, 전차 한 대를 손에 넣기까지 얼마나 길고 지난한 시간이 걸리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대륙에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오전 제가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은 단호했습니다. 버려질 동맹, 미국의 다음 선택은 일본이다. 저는 워싱턴이 곧 한국을 정리하고 일본의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근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축소 검토설, 일본 쪽으로 옮겨가는 전력 배치 정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 입수한 첩보 한 줄. 미군 장성 750명이 곧 한 자리에 소집된다. 750명. 준장 이상의 고위 장성을 거의 전부 긁어모은 숫자였습니다. 현대 미군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였죠. 이런 거대한 소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철수, 그리고 아시아 전략의 대대적인 재편. 발표가 끝나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베를린의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엔 커피향이 떠다녔고 저는 오늘 하루가 더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고 막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모니터에 짧은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속보. 미국 국방부 장성 750명 긴급 소집 공식 확인. 마침내 터졌구나.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제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손가락 끝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35년 경력의 분석가가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냈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하고도 짜릿한 만족감.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사무국, 독일의 주요 언론사, 그리고 동료 전문가들 모두가 제 분석을 다시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하르트만이 마쳤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 동료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베른트, 자네 오늘 역사를 예언한 셈이군. 저는 그 말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평가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른트, 축하하네. 자네 오전 발표가 벌써 워싱턴까지 화제라더군. 프랑스 방산 컨설턴트 필리프 르콩트였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회의장을 들락거린 사이였지만
저는 그를 친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르콩트는 늘 자신이 이 방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750명이라. 드디어 미국이 그 조립공들을 손절하는 모양이군. 진작 그랬어야지. 조립공들? 한국말일세. 르콩트가 가소롭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남이 설계한 전투기를 나사 박아 조립하면서 무슨 방산 강국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나라. 신기루야, 신기루. 모래 위에 세운 성이지. 미국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고. 저는 그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다만 르콩트의 그 비릿한 우월감이 늘 거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베른트. 르콩트가 돌아서려다 말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 그 회의의 공식 명칭이 철수가 아니더군. 전략자산 재배치라던데. 재배치. 그 단어가 귓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철수와 재배치는 결이 다른 말입니다. 무언가를 거두는 것과 무언가를 다시 배치하는 것.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단어 장난이지. 철수든 재배치든 한국에서 미군이 빠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렇겠지. 르콩트가 가볍게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점심이나 하러 가세. 자네 승리를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나.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다시 모니터의 속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750명. 72시간 안에 소집 완료. 회의 장소는 버지니아의 한 해병대 기지. 모든 것이 거대한 결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재배치라는 그 단어 하나가 만족스러웠던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낳게 본 데에는 사실 아주 개인적이고 뼈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도 더 전, 저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함께 추진한 차세대 공동 전투기 사업의 독일 측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유럽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기술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사업은 무려 11년이 늦어졌습니다. 예산은 처음 잡았던 것의 3배를 넘겼고요. 나라마다 부품 규격을 두고 싸웠고 회의는 끝없이 늘어졌으며 한 부품을 어느 나라 공장에서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11년 동안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잊히지 않는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안건은 고작 부품 하나를 고정하는 나사의 규격을 내 나라가 통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 문제 하나를 두고 회의는 1년 반을 끌었습니다. 영국은 자국 표준을, 프랑스는 또 자기네 표준을 고집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는 도면 위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독일 측 동료 한 명은 끝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베른트, 우리는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회의록을 만들고 있어.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 가지 신념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전투기는 원래 늦는 것이다. 최첨단 무기란 본디 더디고 비싸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만약 어떤 나라가 전투기를 빠르게 뽑아낸다고 자랑한다면 그건 둘 중 하나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조립만 하는 것이거나.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럽, 내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도 11년을 헤맸는데 그 작은 나라가 혼자서 무슨 수로. 분명 미국 엔진에 미국 부품을 받아다 껍데기만 씌우는 수준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르콩트는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하얀 식탁보 위로 그가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습니다. 베른트, 자네도 알다시피 진짜 항공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에어버스가, 다쏘가, 라인메탈이 괜히 유럽에 있는 게 아니거든. 수십 년 쌓인 기술의 두께라는 게 있어. 한국 같은 나라가 그걸 따라잡는다. 한 200년쯤 걸리겠지. 그가 입을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든 줄 알아. 가엾지. 진실을 모르니까. 누군가는 그 환상을 깨줘야 하는데 말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떫은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르콩트의 오만함이 불편했지만 그가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보고서에 적어 넣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신자가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력기획관, 워싱턴에서 직접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보, 오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꽤 화제더군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알면서 던지는 미끼일까요? 등골을 따라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베른트. 얼굴이 좋지 않은데. 아무것도 아닐세.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같은 번호로 메시지가 한 통 더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정교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변수 하나를 놓치고 있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놓친 변수라니. 35년간 단 하나의 변수도 놓친 적 없다고 자부해온 저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장 답장을 보내 그 변수가 무엇인지 따지고 싶었지만 식사 중이라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후에는 유럽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심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제 분석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일본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방산 애널리스트 엘레나 모로였습니다. 그녀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부류였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년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유럽 한복판에서 체결됐는데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동유럽의 긴박한 안보 상황이 만든 일시적 특수입니다. 급하니까 빨리 주는 곳에서 사는 거죠. 품질이 아니라 납기로 산 겁니다. 거품이 빠지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전직 나토 고위 인사 출신의 라이너 포겔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는 유럽 방위산업협회를 이끄는 이 바닥에서 가장 무게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보의 분석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거시적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일시적 현상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회의는 제 뜻대로 흘러갔습니다. 엘레나 모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끝나갈 무렵 제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군수 데이터를 다루는 부서에서 보낸 새로운 보고서 도착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카타리나 브란트. 제가 무장조달청에 있던 시절 직접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토 본부에서 회원국들의 무기 운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가 제게 보고서를 보낸다는 것은 그것이 제가 봐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일정이 끝나는 대로 사무실로 돌아가 그 보고서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한 장의 그래프가 제 35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가 진 뒤 저는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를 켜고 카타리나가 보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건조했습니다.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국 전투기 양산 속도 비교 분석.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의 그래프를 본 순간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파란색 막대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전투기 양산 소요 기간. 평균 146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 저는 그 숫자가 익숙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쌓아온 현실이었으니까요. 전투기 한 대를 설계해서 실전 배치까지 끌고 가는데 4년. 그것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 막대들 끝에 비정상적으로 짧은 붉은 막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281.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81.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유럽이 4년에 걸쳐 간신히 해내는 일을 한국은 채 10달도 안 돼 끝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의 5배.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오타일 거야. 아니면 통계 착시거나 단위를 잘못 적은 거겠지. 저는 몇 번이나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서 하단에는 분명한 검증 표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토 공식 데이터. 교차 검증 완료. 이건 거짓일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다른 분야였다면 저는 차라리 의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동률이니 명중률이니 하는 수치는 부풀리거나 포장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양산 속도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라인을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단축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28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몸이 먼저 알아버렸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 한 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국형 모듈러 동시 생산 체계 전면 도입. 핵심 부품 현지화율 88% 달성. 현지화율 88%.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88이라는 숫자야말로 제가 11년을 헤맨 그 지옥 같은 사업에서 끝내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유럽 공동 전투기 사업이 왜 11년이나 늦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품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만든 부품을 독일로 옮기고 이탈리아 공장의 일정을 프랑스 일정과 맞추고 부품 하나가 27개의 협력사를 거쳐 돌아다니는 동안 시간은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부품을 운송하고 검수하고 다시 운송하는데 그 긴 세월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부품의 88%를 자국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운송 시간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로 부품을 실어 나르는 동안 한국은 같은 공장 단지 안에서 전투기를 통째로 조립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5배의 속도. 그 비밀의 절반이 그 한 줄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의 가동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반을 겨우 넘기는 것이 정상인 수치였습니다. 독일 공군은 그 절반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극한에는 90%가 넘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10대 중 9대 이상이 언제든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독일은 5대 중 2대를 띄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카타리나 브란트였습니다. 야근 중이었던 모양인지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보셨군요, 스승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 카타리나.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옅게 웃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 전부 전산 오류라고 했죠. 그래서 따로 조사단을 꾸려서 다시 검증했어요. 2번이나요. 그런데 전부 진짜였어요. 한국은 정말 그 속도로 전투기를 뽑아내고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11년을 매달린 일을 어떻게 한 나라가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스승님. 카타리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줄을 서서 한 단계씩 차례로 조립할 때 한국은 모든 걸 동시에 만들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결합해요. 우리가 풀려고 평생 애쓴 문제를 저들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건너뛰어버린 거죠. 부품을 자기 나라 안에서 다 만드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스승님. 카타리나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토 안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평가해온 방식이 처음부터 틀렸던 게 아닌가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타리나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오전에 600명 앞에서 외친 그 단원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버려질 동맹이라고요. 조립공의 나라라고요. 값싼 소화기라고요. 그때 새로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한국, 정확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생산기술본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연. 메일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당당했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보님, 베를린에서의 발표 내용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차관보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버려질 동맹이자 조립공의 나라라고 평가하셨더군요. 만약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직접 한국에 오셔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정중히 초대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달 전문가라 자부했던 제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동시에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호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나라는 저 같은 회의론자에게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튿날 점심 무렵 르콩트가 다시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베른트, 자네 한국에서 초청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진짜 갈 생각은 아니겠지?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르콩트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진심인가? 베른트, 정신 차리게. 그 조립공들이 자네 같은 거물을 불러다가 뭘 보여주겠어. 잘 짜인 쇼겠지. 공장에 로봇 몇 대 세워놓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빨라요 하는 연극 말이야. 거기 놀아나면 자네 35년 명성이 한순간에 우스워진다고. 세계 최고의 조달 전문가가 신기루를 보러 비행기를 탄다. 두고두고 회자될 가십거리가 되겠군. 내가 자네라면 그 메일은 읽지도 않고 지워버리겠어. 그가 비웃음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사람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레나 모로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답지 않게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실례인 줄 알지만 꼭 여쭙고 싶어서요. 혹시 나토에서 돌린 그 양산 속도 보고서 보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주 큰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봐온 방식이 통째로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차관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서도 이미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엘레나가 돌아간 뒤 창밖으로 베를린의 잿빛 하늘이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띄워둔 그 붉은 막대를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281, 88%, 90%가 넘는 가동률, 그리고 워싱턴의 750명과 재배치라는 그 미묘한 단어, 미국 기획관이 말한 제가 놓쳤다는 그 결정적 변수. 이 모든 조각이 가리키는 진짜 그림은 무엇일까요? 3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낯선 두려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의 신념이, 제 35년의 결론이 통째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서연 박사에게 보낼 답장의 첫 글자를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워질 무렵 창밖으로 서해의 푸른 물결과 부드러운 해안선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기 전 르콩트가 던진 그 비웃음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기루를 보러 비행기를 탄 거물.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저는 35년 명성을 스스로 갉아먹으러 온 셈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보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윤서연입니다. 비서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직접 모시고 싶었어요. 생산기술본부장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 위, 거대한 화물 트럭, 여러 대가 마치 한 줄로 이어진 기차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을 보니 맨 앞 차에만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 트럭들은 왜 저렇게 바짝 붙어서 달립니까?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율군집 주행입니다. 윤 박사가 가볍게 답했습니다. 맨 앞 차량만 사람이 운전하고 뒤따르는 차들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차간 거리를 좁혀서 공기 저항을 줄이면 연료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한동안 응시했습니다. 단순한 물류 기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고방식이 낯설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여러 대를 동시에 움직인다. 효율을 극한까지 짜낸다. 어딘가 그 양산 속도 보고서에서 본 것과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윤 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저희를 조립공의 나라라고 하셨을 때 진심이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본 숫자 몇 개가 도무지 설명이 안 돼서 왔습니다. 그 숫자들이 거짓이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면 저는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 같은 보고서를 쓸 겁니다. 윤 박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직함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거짓인지 진짜인지 직접 보시죠. 오늘은 일단 본사로 가겠습니다. 차는 도심의 한 고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지도 위에 전멸하는 표식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혈관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만드는 모든 장비의 생산 현황을 한눈에 보는 통합관제 화면입니다. 전국의 생산 라인, 부품 재고, 공정 진행률이 전부 1초 단위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 화면 앞에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독일의 우리 협력사들은 아직도 부품 재고를 전화와 서류로 확인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부품이 어느 공장에 몇 개 남았는지 파악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 화면 안에서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르콩트의 말처럼 잘 짜인 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쇼가 아니라면 저는 지금 제 평생 신념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5점 동시에 만든다. 회의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이 끝난 뒤 윤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지요. 생산 라인으로 가시죠. 우리는 차를 타고 사천에 있는 거대한 생산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경납고처럼 높고 넓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전투기의 골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동체를 먼저 완성하고 그게 끝나야 날개를 답니다. 날개가 끝나야 전자 장비를 넣고 그게 끝나야 엔진을 답니다.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긴 줄서기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춰 서버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동체가 조립되는 동안 이쪽에서는 날개가 따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역에서는 전자 장비가, 그 옆에서는 엔진 장착부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부품을 각각 완성한 다음 마지막에 레고 블록을 끼우듯 한꺼번에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모듈러 동시 생산입니다. 윤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기체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동시에 만들고 마지막에 결합해요. 유럽처럼 한 단계씩 차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깨지 못한 벽을 이들은 아예 다른 각도에서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서기를 빠르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줄을 서야 하지?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만들면
품질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흠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윤 박사가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라인에서 생산된 기체들의 분량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차관보님. 윤 박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은 사람처럼 피곤해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아요. 같은 작업을 수만 번 반복해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88%를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품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남의 공장에서 온 부품을 믿고 끼우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의 공장에서 온 부품을 믿고 끼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유럽이 11년을 헤맨 이유였으니까요. 경납고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디지털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라인에 투입되어 완성되기까지의 누적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였습니다. 그 숫자가 흘러가는 속도를 보며 저는 비로소 280일이라는 숫자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이거 저를 위해 일부러 빨리 돌리는 건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의심을 담아 묻자 윤 박사가 웃었습니다. 차관보님, 저 라인은 차관보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1년 내내 같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저희에게 이건 특별한 쇼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화요일 오후일 뿐이에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들에게 기적이 일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르콩트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네가 틀렸어라고 말하기엔 저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을 한 줄 한 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적다가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제가 적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비판 보고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는 청주에 있는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고속 열차로 체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정해진 시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열차가 수시로 연착되는 독일의 일상을 떠올리니 그 정확함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한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군의 강도현 중령이었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보님, 오늘 저희의 현장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입니다. 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겨 들어온 전투기 한 대가 정비 중이거든요.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친 뒤 우리는 광활한 활주로로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KF-21 여러 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은회색 기체가 새벽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위용은 솔직히 인정하건대 유럽의 어느 전투기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비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오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최신 전투기 한 대가 엔진을 드러낸 채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기체를 둘러싼 정비사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8대의 정밀 로봇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은 직접 손을 대기보다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매서운 눈으로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정비를 총괄하던 한성우 원사가 다가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엔진 교체 작업은 과거 사람 손으로만 하던 시절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일주일도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36시간이면 끝납니다. 결함 부품은 저희가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어내거든요. 외국에서 부품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부품을 주문하고 받는 데만 며칠이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90%가 넘는다는 그 가동률의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비행기가 고장나면 즉시 그것도 빠르게 고쳐버리니 늘 대부분의 기체가 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함이 생기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예측하기도 합니다. 한 원사가 덧붙였습니다. 부품이 닳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망가지기 전에 미리 교체해요. 그래서 비행 중에 갑자기 멈춰 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측 정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된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지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출격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가자 조종사들이 민첩하게 각자의 기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러 대의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하는데 탑승하는 조종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기체에는 왜 조종사가 타지 않습니까? 사람이 탄 전투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기들이 한 몸처럼 편대를 이룹니다. 강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지휘하는 거죠.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타격하는 모든 과정을 사람과 기계가 함께 수행합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싸우는 복합편대. 군사학술지에서나 거론되던 미래의 전술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데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군이었다면 최소 10배는 더 걸렸을 시간이었습니다. 관제탑에 올라가자 거대한 화면에 그 편대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행 고도, 속도, 연료량, 무인기들의 무장 상태까지. 화면 한 구석에는 그 가동률 숫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살짝 낮네요. 강중령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보통은 더 높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도달하지 못한 숫자를 이들은 오늘은 낮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챕터 7점 놓친 변수. 점심 무렵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력기획관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2차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전화였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보, 지금 청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제 일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압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도요. 베를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 분석은 결정적인 변수 하나를 놓치고 있다고. 이제 그 변수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저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속도와 효율 말입니까?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네 유럽 사람들은 늘 누가 더 큰 군대를 가졌나를 셉니다. 병력이 몇 명인지, 전차가 몇 대인지. 하지만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머릿수가 아니라 같은 인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답을 내놓은 나라가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입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수가 아니라 효율. 제가 평생 신봉해온 조달의 상식, 그러니까 더 많이, 더 크게라는 그 원칙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강중령이 저를 통합지휘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반도 전역, 아니 그 너머의 군사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와 전략 장비, 심지어 개별 병사의 상태까지 한 화면에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국이 모인 나토 사령부조차 구현하지 못한 수준의 정보 통합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병력을 50만에서 32만으로 줄였습니다. 강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투력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었어요. 사람을 덜어낸 자리를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50만에서 32만, 18만 명이 줄었는데 전투력은 2배.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도무지 성립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제 눈으로 본 것들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 내 숙소에서 윤 박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유도등이 길게 늘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윤 박사님,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무시했는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세대 전 유럽 네 나라가 함께 만든 전투기 사업의 책임자였습니다. 그 사업은 11년이 늦어졌고 예산은 3배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 11년 동안 매일같이 회의실에서 싸웠습니다. 부품 하나, 나사 하나를 두고요. 그러다 머리가 다 샜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요.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투기는 원래 느린 거라고, 빠르면 거짓말이라고, 그게 제 상처를 덮는 방법이었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빨리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보낸 그 11년이 제 평생이 그저 무능의 기록이 되어버리니까요. 윤 박사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도 처음부터 빨랐던 게 아니에요. 저희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부품을 못 구해서 라인이 멈춘 적도, 기술이 없어서 외국에 머리를 숙인 적도 있었어요. 다만 저희에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늘 코앞에 위협이 있었으니까요. 멈추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저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차관보님이 보낸 그 11년은 무능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는 반드시 겪어야 했던 길을 찾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그 상처를 이 먼 나라의 엔지니어가 가만히 어루만져 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박사가 저를 지휘 통제실 안쪽의 한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전자 지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미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려 하는가? 지도 위에는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짙은 붉은색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보다 옅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차관보님은 워싱턴에 750명이 모인 회의를 철수라고 보셨죠. 하지만 그건 철수가 아니에요. 재배치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사람 숫자를 줄이는 대신 가장 효율적인 전력을 가장 효율적인 거점에 집중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점으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일본도 강력한 동맹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윤 박사가 지도 옆에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두 나라의 비교 데이터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기 양산 속도, 가동률, 부품 현지화율, 정비 시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의 숫자가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보는 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에요.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망가진 전투기를 가장 빨리 고쳐줄 수 있는 나라. 부품이 떨어졌을 때 가장 빨리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지금 한국인 거죠. 저는 베를린에서의 제 발표를 떠올렸습니다. 600명 앞에서 당당히 외쳤던 그 단언. 미국이 손잡을 나라는 일본 하나뿐이라던. 그 말이 이제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윤 박사가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래의 전쟁을 함께 실험하고 만들어갈 가장 앞선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앞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미국 기획관이 전화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머릿수가 아니라 효율. 그가 말한 그 결정적 변수가 마침내 완전한 그림으로 제 머릿속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평생 더 많은 병력, 더 큰 군대, 더 두꺼운 기술의 축적을 세매왔습니다. 그것이 강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인원으로 몇 배의 일을 해낼 것인가? 같은 시간에 몇 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그 새로운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한 나라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윤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곧 워싱턴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가 하나 있을 예정이에요. 무슨 발표입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확신이 어렸습니다. 아마 차관보님이 지금까지 보신 모든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세계의 군사 지형도가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시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칠 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발표가 무엇이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35년의 신념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윤 박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비행기에 오르시면 꼭 국제 뉴스를 확인하세요. 흥미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자 창밖으로 한반도의 해안선이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 도착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기루를 깨러 온 회의론자였고 지금 저는 무언가에 깊이 압도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난 며칠간 기록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 보고서로 시작했던 그 문서는 어느새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듈러 동시 생산, 36시간 엔진 교체, 90%가 넘는 가동률, 유인기와 무인기의 복합 편대, 그리고 미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가장 앞선 자리에 두려는 진짜 이유. 비행기가 러시아 상공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로 뉴스를 확인하던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긴급 속보.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그것은 아무 나라에나 허락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이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신뢰의 상징이자 가장 폐쇄적인 군사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발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동맹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제가 불과 며칠 전 600명 앞에서 버려질 동맹이라 불렀던 그 나라를 미국은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4,0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진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같은 일을 하는데 14년이 걸렸던 거대한 사업을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이미 며칠간 청주와 사천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280일 만에 전투기를 만들고 36시간 만에 엔진을 갈아 끼우는 그 나라라면 그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독일인 승객이 제 화면을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뉴스군요. 혹시 한국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평생의 착각을 깨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순간 윤 박사가 출국장에서 보였던 그 알 수 없는 확신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발표가 곧 세상에 나오리라는 것을. 그래서 제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세계의 군사 지형도가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던 보고서의 제목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버려질 동맹 미국의 다음 선택은 일본이다. 그 글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빈 화면 위에 저는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미래 가장 앞선 동맹의 부상.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제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포럼 사무국, 언론사, 그리고 동료들. 며칠 전 제 분석에 박수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혼란에 빠져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사람은 엘레나 모로였습니다. 차관보님, 제 말이 맞았죠. 우리가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였네요. 맞았습니다, 모로.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도 35년 내내 틀렸어요. 며칠 뒤 유럽방위산업협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 제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었던 라이너 포겔 회장이 이번에는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본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0명 앞에서 단언했던 그 입으로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의 낡은 방식으로 21세기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병력, 더 큰 군대를 셈했습니다. 그게 강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인원으로 몇 배의 일을 해낼 것인가? 같은 시간에 몇 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한국을 버려질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조립공의 나라라고요. 그 말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거두겠습니다. 제 35년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판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리프 르콩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베른트, 자네 한국에서 단단히 홀린 모양이군. 로봇 몇 대 구경하고 와서 평생의 신념을 뒤집다니. 실망일세. 그깟 잠수함 하나 승인받았다고 나라가 강국이 되는 줄 아나? 다 미국의 정치적 쇼야. 한국은 여전히 조립공예. 필리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그 라인을 직접 본 적이 있나? 280일 만에 전투기가 완성되는 걸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어? 36시간 만에 엔진이 교체되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지. 자네는 베를린의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30년 전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을 뿐이야. 나도 며칠 전까지는 자네와 똑같았어. 그래서 부끄러운 거고. 르콩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받아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모두가 그와 함께 한국을 비웃었을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포겔 회장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오래된 수첩에 따로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영토와 막대한 병력에 매료된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한국은 작지만 압도적으로 빨랐고 조용하지만 가장 혁신적이었다. 그들은 머릿수가 아니라 효율로,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빠르게로 전쟁의 방식 자체를 다시 썼다. 며칠 후 윤 박사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말씀드렸던 소식은 잘 확인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35년간 믿어온 상식이 사실은 낡은 과거였다는 것을요. 한국에 멈추지 않는 혁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답장은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봐 주세요. 그 문장이 더 이상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어쩐지 낡은 과거의 한 귀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 군사력의 중심축은 이미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을 가진 그 작은 나라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외면받는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한국은 외면받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미래를 향해 가장 힘차게 고동치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강함의 기준은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요? 진짜 강함이란 어쩌면 크기가 아니라 속도와 의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버려질 동맹이라 단언했던 독일 최고의 방산, 권위자가 두 눈으로 확인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끝내 마주한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거대한 크기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속도와 꺾이지 않는 의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이 자랑스러운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